네, 그럼 혹시 네. 테마주는 어떻게 좀 보세요? 좀 오르고 내리고 하고 있는데 아, 좋죠. 이런 거 혹시 언제 사고 팔아야 될까요? 아, 그러니까 네. 그거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테마주는 정치주 테마 같은 경우도 후보자 각 이름 따라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후보의 지지율에 따라가지고 이제 여당, 야당 후보 관련 주. 그래서 이 지지율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성이 커지고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상으로 이렇게 발생이 되니까는. 근데 우리가 인맥 관련주 같은 경우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급등하고 급락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인맥 관련주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 사고 자체가 조금 고지식한 거죠. 저 후보가 당선이 되면 이제 이 후보하고 관련이 있는 이 회사가 득을 볼 거다. 그러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공정한 경쟁에서 그 편의를 봐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식으로 주식이 올라가면 안 되고 기업이 성장하든가 그러면 안 되고 그거는 이제 과거 때 70년대 뭐 80년대 때 그때 얘기고 지금 2020년대 때는 그런 거 말고 정책 관련주 이런 경우는 이제 얼마든지 그 후보가 제시한 정책에 의해서 그 기업이 혜택을 받을 거 아니에요. 정책이라는 것은 그 당선이 되면 또 집권을 하게 되면 펼치겠다는 얘기죠. 공약 비슷한 거니까 공약이니까. 공약이라는 것은 돈이 집행이 되잖아요. 돈이. 네. 재정이. 그러다 보면은 그 돈이 들어가는 쪽에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정책 테마주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정책 테마주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한테 상당한 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그래서 테마주 투자를 할 때는 일회성인지 중장기인지 그거를 파악을 해야 돼요. 만약에 정책이라고 하면 이게 연결이 되는 건지 진짜 단발성으로 끝나는 건지도 봐줘야 된다는 그렇죠. 걸까요? 그러니까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일회성이라는 것은 이제 지난번에 요소수 같은 경우를 보면 되죠. 네네, 난리 났었죠. 얼마 전에 그 제가 실질적으로 신문을 보고서 요소수 그날 2통을 사놨거든요. 다행입니다. 제가 디젤 차이기 네. 때문에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집어넣는 것 같더라고요. 1년에 한 2번 정도 집어넣는 것 같은데 그게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 요소수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그 요소수를 집어넣어야 된다고. 그런데 이제 그 산업용 차량 같은 경우는 요소수가 부족하면은 시동 자체가 안 걸린다 그래요. 주행 자체를 네. 할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 10리터짜리가 그 12,000~13,000원에 제가 구입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10만 원까지 갔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저럴 수가 있나 이제 그 얘기를 했었는데 뭐 일단 없으니까는. 그래서 시장에서도 주식 시장에서도 요소수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급등을 한 게 있었어요. 테마주가 돼버렸네요. 네, 그래서 그 몇 개 종목이 있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대체하고 그래서 하루살이죠, 하루살이. 그러니까는 하루살이 그날 하루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주르륵 떨어졌었거든요. 상한가가 간 종목도 있었고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일회성 테마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과거에 계절주 테마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짧은 기간이죠. 짧은 기간이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산업인데 테마로 엮으면 전공정, 후공정 뭐 해가지고서 엄청 많이 있잖아요. 넓죠. 섹터가.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도 요번에 한 2주 정도 그 지속됐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오래 갔었고, 메타버스 관련주, NFT 관련주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제 가을, 9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2월 정도까지 이렇게 지속이 됐으니까 한 3개월 정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위메이드라든가 위메이드 맥스라든가 또 게임 관련주들 중에서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단기 일회성일 때는 그냥 아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매수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흘려보내고 중장기적으로 올라간다고, 테마주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들면 초기에 무조건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초기에 다시 말해서 많이 올라가 있지 않은
초기에 그게 뜬금없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로봇 관련주가 그랬었는데 또 메타버스 관련주 같은 경우는 말은 많이 있더라도 뜬금없이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고 작년 초부터 원래 메타버스라고 해가지고서 여러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들은 그 당시에 일시적으로 부침이 이렇게 있다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는 미국에서 그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라고 이렇게 이제 바꾸고 그러면서 한국 시장에도 영향을 미국에서도 그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같이 그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형성이 돼가지고 주가들이 몇 배씩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초기에 상승할 때 그냥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초기. 작년 같은 경우에 또 엔터주들도 테마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엔터주 같은 경우도 그 처음에 올라갈 때 이제 SM이라든가 또 우리가 하이브 같은 거 뭐 같이 올라가죠, 전부 다. 비슷한 계열끼리. 비슷한 것들 같이 올라가는데 그럴 때는 SM 같은 경우도 배 이상 올라갔죠. 원래 3만 원대에 있다가 3만 원 초반에 있다가 7만 원 넘게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그 큰 주식들이, 무거운 주식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봐가지고서 섹터 자체가 굳이 이렇게 뭐 테마로 엮기는 좀 그렇지만은 산업 트렌드 자체가 그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올라간다 그러면 초기에 횡보하다가 조금 올라갔을 때라고 하더라도 초기에 따라붙는 게 좋은 거예요. 일정 부분. 혹시 오르는 말에 올라탄다는 개념이 그런 걸까요? 그거는 이제 많이 올라간 상태를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는 횡보하다가 처음에 조금 올라갔을 때 그럴 때는 다른 것들도 같이 올라간다고 싶으면 같이 그냥 올라타는 거예요. 그때. 그러고서 처음에는 이제 다 투자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리스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이렇게 집어넣고 나서 그 주가의 움직임, 그 테마라 그러면 여러 종목이 같이 가는 거니까는 그러니까 그 같이 가는 그 종목의 그 분위기를 이렇게 같이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정치 테마주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 정치 테마주에 이제 모 후보에 관련됐던 것들이 몇 종목이 이렇게 쭉 있는데 뭐 안랩이라든가 써니전자라든가 네. 뭐 또 오픈베이스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을 보면 긴가민가 하는데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그 테마라는 게 보통 끝이 언제가 나냐면 로봇 테마 같은 것들을 만약에 매수할 때는 그때는 유진 로봇이 이제 상한가를 갔었거든요. 급등을 하다가 상한가를 갔는데 여타 로봇들은 첫날 같이 올라갔다가 이틀씩 다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로봇 산업 관련된 그것도 종목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로봇 관련주들. 네. 그런데 처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진출한다고 그랬지만은 후속 뉴스가 나오면 후속 뉴스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테마주는 후속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타이밍이 12월 중순이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스 이런 데서도 로봇 요번에 라스베가스에서 매년 초에 하는 CES죠. 거기에서 그 로봇에 관한 것들도 이제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유진 로봇 말고서 다른 로봇들은 한 이틀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갭 상승을 했다가 한 5일선쯤에 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라간 게 거의 없는 거죠. 그럴 때 다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 유진 로봇은 그 대표적인 로봇주니까는 이제 상승을 해서 상한가로 갔거든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로봇 그 기업들이 수익이 제대로 좀 잘 나는 기업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회성이 아닌가 해가지고서 다른 주식들, 같은 테마주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들 중에서 다른 것들은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진 것들을 그냥 보지 말고 이 로봇 관련 주식들이 지속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여타 로봇들 중에서 제자리로 간 것들이 있어요. 제자리. 한 이틀 떨어지면. 네. 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이렇게 해서 5일선까지 닿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 쭉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갭 메우기라고 예, 사실 갭 그거네요. 메우기라고 가격 차이가 되죠. 벌어지게 되면 예, 예. 비후발주자들이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그 대장주도 바뀔 수가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타 주식 가지고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마주는 제가 제 책에도 그런 거를 좀 설명을 해놨는데,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는 우리가 루틴이라 그러죠. 그 테마주는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느냐,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서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내느냐, 이제 그런 거를 투자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제대로 잘 익혀놓으면 주식 투자하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장이 안 좋고 이럴 때 미리 좀 공부를 해 두시면 나중에도 꼭 써먹을 수가 있어요. 꼭. 미리 공부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하면 저 같은 경우도 그 테마주 형성이 될 때 수익 내기가 상당히 좋죠. 좀. 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중장기 테마냐 아니면 일회성 테마냐, 이제 그거를 잘 파악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시장 조치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말해서 투자 많이 올라가서 경고를 받는다든가, 이제 5일 전 45% 이상, 또는 이제 지수가 좋을 때는 60% 이상 그런 게 있거든요. 또 15일 전 100% 이상. 그럼 투자 주의를 받아요. 그러고서 투자 주의를 받고서도 지수가 그 주식 가격이 올라가면 경고 조치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경고를 달고서도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투자 이제 하루 거래 정지시키고 또 상승을 하면 이제 투자 위험 종목으로 이렇게 이제 받죠, 경고를. 그래서 그 과거에 코이즈라는 회사라든가 지금 로스웰, 그 중국 기업이죠. 네. 그런 경우 경고를 받고서도 주가가 상한가로 계속 가다 보니까 오늘 거래 정지가 됐었는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투자 주의나 경고를 받으면 주가가 보통 그 테마 주들의 대장급 역할을 했던 주식들 중에서 한두 종목이 경고에 들어가고 그러면 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끝. 경고를 받으면 끝이다. 네, 그래서 투자 주의를 받으면 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 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싸움이 되게 치열해요. 막 10원 싸움, 50원 싸움 가지고서 경고가 붙냐 안 붙냐 뭐 이렇게 이제 갈리고 그러거든요. 그 조그만 금액이라도 퍼센테이지 넘냐 안 넘냐 차이가 그 나겠네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한두 종목이 테마성 있는 것들도 그게 끝이다. 그리고 이제 테마성 있는 종목은 초기에 못 샀을 때는 접근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는 급등을 했기 때문에 급등한 다음에는 어떤 게 발생해요? 급락이 그렇죠. 그래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그 주식은 그 원위치, 회귀하려는 그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많이 올라간 종목은 무조건 많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계속 볼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게 투자가 가능하지만,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조금 조심해서 하셔야 되고, 어느 정도 바닥에서 올라갔다 싶으면 아예 접근을 안 하는 게 좋죠. 중간에 들어가면 대처를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안 되잖아요. 네, 부동산에서 역세권이 중요한 것처럼 앞으로 돈이 어디로 몰릴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해요. 그렇죠. 그럼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어디를 집중해서 좀 봐야 될까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연초부터 지금 이제 주가가 코스피 지수가 이제 이게 내리막길을 타고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어떤 쪽을 투자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죠. 맞아요. 전반적으로 그 방향이 좋은 쪽들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반도체도 좀 괜찮을 것 같고, 또는 그 자동차 쪽도 좀 괜찮을 것 같고, 미국 시장에서 포드나 이제 GM 같은 테슬라 같은 전기차 말고 내연기관 자동차였죠. 그 전통적인 그 자동차 쪽에서 상승세가
조금 두드러지게 나타났었거든요. 그 실적하고 이 포드나 GM 같은 데도 전기차들을 이제 생산해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대 심리 때문에. 그래서 연초인데 국내 이제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고 있는 와중에도 우리나라 이제 시장에서 그 현대차하고 기아차 같은 게 이제 견조한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며칠 안 됐지만. 그래서 그런 쪽도 좀 괜찮고, 그 신산업 쪽으로 지난해 가을에 이제 급등했던 쪽, 메타버스나 NFT 네. 관련 쪽인데, 그쪽이 이제 그 기대 심리만으로 해가지고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급락을 하죠. 반대로 급락을 하고 있는데, 그 경우도 새로운 이제 옥석 가르기를 통해 가지고 새롭게 올라가는 종목들, 또 상승하는 종목들이 생겨날 거예요. 장이 조금 이렇게 수그러들고 그러면. 그래서 그런 쪽들은 괜찮을 거로 이제 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근래에 많이 급등했다가 지금 변동성이 아주 큰 로봇 관련주. 로봇도 있었나요? 예, 이 로봇도 12월 중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현대차 이제 정의선 그 부회장이 로봇을 하나 들고서 CS 거기에 이제 네.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공개하고 그랬잖아요. 삼성전자도 로봇에 진출을 하고, 현대차 같은 이제 대기업체도 이렇게 진출을 하고, 그래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 로봇주들이 급등을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오버슈팅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많이 조정을 받으면 다시 또 시세를 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시적이 아니라 네. 추후에는 이게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걸까요? 그렇죠. 지금은 이 로봇 관련주들도 수익이 잘 나는 업체가 별로 없어요. 어느 정도 시장이 지금 이 확대되는 그 과정이니까 나중에 보면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서는 또 그 수익이 나는 그 기업들은 옥석 가리기를 통해 가지고 재상승이 이루어질 거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